교과서 78조 고려와 조선의 성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중국 남송 시대에 성립한 성리학이 언제 우리나라와 일본에 들어왔으며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걸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나라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려 말에 안양이라고 하는 분이 원나라로부터 이제 성리학을 수입하죠. 그래서 여기다 안양이라고 좀 쓰겠습니다. 안양에 의해서 전래된 성리학이 그 후에 뭐 이재현, 박충좌, 뭐 성균관 대사성을 지냈던 뭐 이색, 그 다음에 정몽주, 정도전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성리학이 이제 퍼져 나가죠. 특히 이제 공민왕 때 그 성균관을 통해서 육성된 바로 정도전과 정몽주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신진사대부라고 부르죠. 그 신진사대부 중에서 급진파 사대부, 바로 이제 정도전, 그 다음에 이제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과 같은 사람들이 결국 이제 온건파 사대부를 이제 거꾸로 트리고 조선을 이제 건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은 누가 뭐래도 500년 동안 바로 이 성리학이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이제 이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의례의 기준이 되었다. 국가 의례, 사회 의례, 그 다음에 가정의 의례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 바로 성리학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리학이 이제 이 고려를 통해서 조선에 이제 이 전래가 되면서 사실 조선에서는 많은 이제 이 성리학적 논쟁들이 있었는데 주의 선생이 성리학을 집대성할 때 본연지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혔는데 이 기질지성이죠. 기질지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시대에 와서 그 성리학의 어떤 논쟁들이 여러 차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뭐 태극 논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황과 이이의 주리 주기 논쟁, 다른 말로 이제 이기론이라고도 하죠. 이기론 논쟁. 그 다음에 현종 때죠. 현종 때 예속 논쟁이라고 있습니다. 이 예속 논쟁은 우리가 한국사에서 배운 내용인데 서인과 남인이 그 효종의 마누라와 효종의 계모가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는가를 서로 주장했던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게 그렇게 뭐가 중요한 내용인지 우리가 참 기가 막힌데 그 당시 이제 서인과 남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성리학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국가 의례의 문제고 자기 붕당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이 예속 논쟁을 벌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18세기에 인간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이 같은가 다른가를 이제 논쟁했었던 인물성 동의 논쟁, 다른 말로 호락 논쟁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이러한 성리학적 논쟁은 성리학에 대한 이해 수준을 크게 높였다. 오히려 이제 성리학에 발생한 중국보다도 우리 한국에서의 성리학의 어떤 이해 수준이나 어떤 그 철학적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16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자, 고려 말에 온건파 사대부를 계승한 살인들이 나오죠. 그 살인들에 의해서 살인이 이제 지방에 세운 향촌사회의 학교 세운 사립학교가 서원이고 그리고 이제 향촌사회 자치규약 또는 그러한 조직을 향약이라고 하는데 그 서원과 향약이 보급되면서 우리 지방 구석구석까지 성리학이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은 바로 중종 때, 조선 중종 때 풍기운수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죠. 나중에 조선 명종 때 이황 선생이 풍기운수로 부임하면서 이제 다 쓰러져가는 이 백운동 서원을 일으키기 위해서 명종 임금한테 건의를 하죠. 그랬더니 명종 임금이 토지도 주고 노비도 주고 책도 주고 그리고 이제 간판까지 탁 써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사액 서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향약은 아까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중종 때 조광조에서 처음 시행되었고 이제 선조 때는 이제 마을마다 향약이 다 만들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됐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진을 좀 몇 개 보고 넘어갈까요? 고려 말에 원나라로부터 성리학을 수입했던 그 안양 선생입니다. 이 안양 선생은 지금 현재 우리 그 경북 영주에 있는 소수서원에 문성공 묘라고 하는 사당에 잘 모셔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성공 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나오네요. 풍기운수였던 주세붕 선생이 자, 이 안양 선생을 기리고자 그의 연고지에 세운 사당이다. 그랬다가 이제 중종 때 안축 안보 선생을 배양하였고 인조 때 주세붕 선생을 추향하였다. 매년 봄 가을로 제사를 올리고 있다. 이 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말
공자급 정도 되는 유학자에게 붙이는 그 사당의 이름인데, 우리나라 최초로 성리학을 수입했으니 이 묘라고 하는 이름을, 묘라고 하는 이제 명칭을 붙기에 아주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죠. 자, 이 조선 세종대왕이 만든 삼강행실도입니다.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도 배웠을 텐데, 이 삼강행실도는 바로 충신, 효자, 연려 등을 자 그림과 글씨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한자로도 써져 있고 한글로도 써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유교윤리를, 성리학윤리를 이제 이 양반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러한 서적들을 이제 만들어서 보급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16세기경에 바로 이황과 이이의 주리 주기 논쟁이죠. 그래서 이제 이가 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1,000원짜리에 계시는 이황 선생. 그 다음에 이제 이도 중요하지만 기도 중요하다. 담는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이 리는 바뀐다라고 하는 바로 이제 이 이의 기의 역할을 강조했던 이 선생. 바로 이제 주리 주기 논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 이 강릉에 가면, 강원도 강릉에 가면 오죽헌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바로 이제 신사임당과 그의 아들 율곡 이이가 어린 시절 여기 이제 태어났던 곳인데 동상도 있고요. 신사임당의 동상도 있고, 바로 신사임당의 시도 이제 이렇게 동상 밑에 대관령을 넘으며 이런 것도 있고요. 바로 이제 오죽헌이라고 하는 곳의 이름이 바로 이 그 선생님 뒤에 보이는 이 오죽헌이 요 오른쪽에 몽룡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사임당이 이율곡 선생을, 이 선생을 낳은 곳이죠. 그 뒤쪽에 보면 이렇게 검정색 대나무가 많이 있어서 지금도 오죽, 검을 오자 대나무 죽자죠. 오죽헌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자, 이것은 조선 명종 때 이황 선생에 이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이 된 소수서원의 바로 일신제, 기숙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원은 이제 교육과 제사 기능이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서원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에 이제 기숙하면서 이제 공부를 이제 했던 곳이 바로 이제 서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그 교과서의 그 순서를 좀 바꿔서 제공해서 80쪽을 먼저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에 스며든 성리학.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남송시대의 이 주의에 의해서 집대성된 성리학은,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중국과 조선에서는 아주 일상생활 구석구석 뿌리를 내렸다. 일상생활 구석구석 뿌리를 내렸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선 후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일본과 베트남에는 제한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동아시아의 성리학은 명나라, 청나라, 조선에는 큰 영향을 끼쳤으나 일본과 베트남에는 제한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조선시대의 성리학이 일상생활 구석구석까지 뿌리를 내렸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우리가 80쪽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태극문이는 성리학의 중심 개념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 보면 향교나 문묘, 사당의 문을 장식하는 이제 태극무늬가 많은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직직사는 우리 이 제천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제천 향교죠. 여기 보면 홍살문이 있죠. 이 홍살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화살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제 붉은 칠을 한 건데, 바로 이제 중요한 건물의 경건한 마음을 가져라라는 의미에서 입구에 이렇게 홍살문을 세우는 건데, 여기 보면 정문에 그 제천향구의 정문에 태극무늬가 있죠. 태극무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태극은 성리학에서 우주 만물의 기본 요소입니다. 만물이 생성하고 변화, 발전하는 그 근원으로 보고 있는 게 태극무늬죠. 그러니까 이 향교의 태극무늬는 이건 성리학의 영향을 받은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또 다른 제천향교의 태극무늬 사진이죠. 이 제천향교는 이제 고려 말에 공양왕 때 세워진 그 국가가 지방에 세운 이제 국립학교죠. 공립학교죠. 바로 이제 가장 북쪽에 바로 대성전이라고 해서 공자를 제사 지내는 이제 문묘를 향교에서는 이제 대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공자를 제사 지내는 문묘를 전국 각지에 세운 것도 바로 성리학이 일상생활 구석구석까지 이제 뿌리를 내렸다. 이걸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이 안에 보면 이제 공자를 비롯한 각종 유학자들, 성리학자들을 이제 모신 위패를 여기다가 이제 놓은 곳이 바로 대성전이죠. 그래서 박세채도 보이고 뭐 송시열도 보이고 조헌도 보이는데, 이 대성전을 통해서 이건 성리학이 전국 구석구석 일상생활까지도 아주 깊숙이 뿌리를 내렸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태극문이는 바로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삼은 조선시대에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밑줄을 좀 쳐주시고, 그 다음에 주자가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주자가래. 이 주자가 바로 주희 선생이죠. 주희 선생이 만든 가정에서 지켜야 될 네 가지 예의 문제, 예의 의식을 바로 이제 주자가래라고 하는 책이라고 하는데, 네 가지 가정에서 지켜야 될 예의가 바로 뭡니까? 관혼상제가 되겠죠. 바로 성인식, 혼례식, 그 다음에 장례식, 제사. 그래서 이제 주자가래에 따라서 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3년상을 치르죠. 지금 3년상을 치르는 사람 없죠. 보통 3일장을 치르죠. 자, 그 3년상이 3일장으로 축소된 것도 사실은 그 주자가래, 성리학의 영향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집에다가 세우는 사당, 가묘. 그 다음에 아까 그 공자를 모시는 문묘를 전국에 설치하였다. 그 지방 향교에 가면은 대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문묘죠. 그리고 여성이 거주하는 안채와 남성이 거주하는 사랑채를 구별한 것도 이 가옥의 구주에서 여기 보면 사랑채에 여자들이 여기 올 수가 없죠. 그러한 이 여자와 남자의 거주지를 구분하는 것도 남녀칠세 부동석 바로 성리학의 영향이다 그런 얘기죠. 특히 조선 후기가 되면 이러한 성리학적인 의식이 성리학적인 예의 의식이 이제 일상생활 더 구석구석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고려 시대 여성의 지위와 함께 중요하게 공부했던 조선 후기의 이제 여성의 지위, 가족 제도를 이제 여기에 또 나오는데 여기 보면 자 제사를 받드는 것은 장자 중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재산을 물려줄 때 아들 중에서도 맏아들에게 몰아주죠. 그런데 고려 시대와 최소한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자녀 균분 상속이라고 해서 아들, 딸 구별 없이 재산을 나눠줬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 성리학적 질서가 아주 그냥 일상 구석구석까지 뿌리를 내리면서 맏아들에게 이제 재산을 몰아주고 제사를 받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재산 상속에서도 점차 아들과 딸을 차별했다. 장남을 중시했다. 그리고 자 아들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고려 시대와 조선 전기까지는 아들이 없으면 딸이 제사를 지내기도 했는데 조선 후기에는 아들이 없으면 딸이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양자를 들여서 양자를 드리는 제도, 양자 제도가 일반화되죠. 그래서 양자를 들여서 아들을 만들어서 재산을 몰아주고 제사를 받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자 고려와 조선 전기까지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남자가 여자 집에 사는 경우가 많았죠. 남귀 여가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곧바로 친가에서 맞이해서 사는 제도, 친형제도 또는 친형예라고 하죠. 바로 이 친형제도가 이제 정착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남자가 이제 장가간다라고 하는 것은 장인어른 집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는 시집간다라고 하는 말은 시어머니 댁으로 가는 거죠. 근데 남자는 장가가고 여자는 시집가면 이 둘은 영영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조선 후기에는 시집가는 여자가 남자의 집으로 시집가는 친형제도로 정착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성리학이 바로 사회규범, 생활윤리로 조선 후기에 확산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거기 이제 우리 교과서에는 이제 나오지 않지만, 자, 의학에도 이 성리학이 변화를 끼칩니다. 의학도 이 성리학이 영향을 끼치는데, 자, 주술적 치료법을 부정하더라. 이 주술적 치료법이라고 하면 뭐냐면 옛날에 이제 누가 아프고 이제 그 병에 걸리면 스님 불러서 이제 목탁도 드리고 무당 불러서 굿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성리학이 이제 일상생활의 윤리로 구석구석 영향을 미치면서 이런 걸 부정하죠. 성리학에서는 이제 미신을 부정하죠. 그러면서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약제 연구를 중시하죠. 그래서 아파서 병에 걸리면 그 약을 이용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려 시대에 뭐 향약 구급방이니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선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의 약재를 이용해서 만든 의학서적인 향약 집성방을 편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성리학이 의학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교과서 79쪽 일본의 성리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도 성리학이 들어온 시기는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하죠. 바로 가마쿠라 막부 후기에 성리학이 이제 전파가 됐는데 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다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성리학자 3명, 최소 2명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바로 에도 막부 시대, 여러분 승려입니다. 이 사람 승려인데, 여러분 후지와라 세이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네모를 쳐놨죠. 후지와라 세이카 네모. 자, 이 후지와라 세이카가 승려인데, 당시 이제 이 정유재란이죠. 임진왜란이 이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정유재란 때 우리 그 조선의 그 전라도 출신의 성리학자인 강항이 이제 포로로 일본에 끌려가요. 이 강항이라고 하는 대성리학자가 포로 끌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후지와라 세이카가 이 강항을 만나서 성리학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강항의 도움으로 일본 최초의 성리학 서적인 사서 오경 외훈을 이제 간행을 하죠. 자, 후지와라 세이카가 조선의 성리학자 강항의 도움을 받아서 사서 오경 외훈, 사서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이죠. 오경 역시 서해춘이죠. 외훈 일본어로 훈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사서 오경 외훈을 간행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일본의 성리학자 중 두 번째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바로 후지와라 세이카의 제자 하야시 라잔이죠. 자, 하야시 라잔에다가 네모를 치겠습니다. 자, 이 하야시 라잔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에도 막부의 각종 제도와 의례를 정비하였다. 네모를 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에도 막부도 국가의 통치 이념은 성리학입니다, 여러분들. 하야시 라잔이 바로 성리학을 에도 막부의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는데 큰 이바지를 하게 됩니다. 자, 사실 그 일본은 무로마치 막부 말기에 한 120년 동안이 전국시대죠. 이 전국시대는 정말 개판이죠. 막 밑에 사람 위에 사람을 몰아내고 죽이고 주군을 몰아내고 하는 그런 정말 전쟁의 시대인데, 이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걸 통일하고 이제 조선 침략에 실패를 했잖아요. 그리고 등장한 막부가 이제 에도 막부죠. 에도 막부도 결국은 주군과 어떤 그 밑에 사무라이들과의 어떤 관계가 사실은 필요했던 겁니다. 그 어떤 주종 관계를 정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실천적 이론이 바로 성리학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야시 라잔이 성리학을 바탕으로 에도 막부의 제도와 의례를 정비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모를 치겠습니다. 하야시 라잔의 제자이기도 하고 후지와라 세이카의 제자라고도 해도 맞는 야마자키 안사이라고 있습니다. 이 야마자키 안사이가 에도 시대에 성리학을 집대성했다. 그리고 주의 선생의 사서 집주와 근사록을 강조했다. 그리고 일본의 전통 종교인 신토를 성리학적 이기론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이제 저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여기다가 미리 적어 놓은 건데요. 자, 일본적 화이관을 주장했다. 만세일계의 천황이 다스리는 일본의 중화적 정체성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성리학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 통치를 정당화하는데 이용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야마자키 안사이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리학은 일본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리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는 정해졌지만 일상생활 구석구석까지 뿌리내리지는 못했다. 보면 일본 사회는 자, 신분을 세습하는 무사들이 지배층을 이루고 있는데, 이 무사들을 과거를 통해서 뽑는 게 아닙니다. 유학 경전을 시험하는 과거 제도가 일본에서는 시행되지 않았죠. 그리고 불교와 신토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했기 때문에 성리학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지는 못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유교적인 가묘, 자신의 어떤 그 조상이나 성리학자를 모시는, 집에다가 모시는 사당인 가묘도 없고요. 왕실의 종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조선이나 그다음에 이제 중국처럼 왕실의 종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조상신을 모시는 신궁, 그다음에 이제 위패를 모시는 사찰은 존재하죠. 그러나 그것은 일본 전통 종교인 신토와 그다음에 이제 사찰이죠. 국가적 제도는 아니죠. 우리나라 중국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금성 옆에 보면 중국 역대 황제를 제사 지내는 태묘가 있죠. 바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종묘와 같은 것으로서 바로 성리학적인 어떤 의식으로 조상을 모시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종묘가 있죠. 서울에 가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묘가 있는데, 바로 이제 조선 왕실의 역대 왕들을 모시고
그 위패를 놓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 바로 종묘입니다. 이제 성리학적인 의례를 거행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종묘 정전에 보면 이렇게 조선 왕조의 왕들의 이제 그 위패 신위를 봉안하는 그런 이제 이 곳이 바로 종묘 정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본은 이제 그러한 왕실의 종묘도 없고 집에 가묘도 없고 물론 이제 유시마 성당이라 해서 그 뭡니까 그 공자를 제사 지내는 이 성당이라고 해가지고 천주교 성당 아닙니다. 바로 공자를 제사 지내는 문묘인데 이게 이제 에도 막부 시대의 문묘인데 국가적 제도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성리학을 일본의 실정에 맞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일본에서는 강했고 이기 이원론 이런 걸 부정하고 도를 뭐 정치 기술로 이해하는 측면 그리고 특히 결혼은 신토에 따라서 장례와 제사는 불교식으로 지금도 현대 일본인들이 거행하고 있죠. 그래서 유교가 일본 사회에 끼친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다. 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면 이제 앞에서 했던 말과 함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동아시아의 성리학은 특징은 명과 청나라 조선에는 큰 영향을 끼쳤다. 그 다음에 여기 베트남에 빠졌지만 일본과 베트남에는 제한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공통적인 영향은 뭐냐면 바로 충효예와 같은 가치관을 전파하고 인간과 우주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침화시켰다. 이건 이제 공통적인 영향이죠. 자, 여기 밑에 보면 이제 그 일본의 성리학자 중에서 이제 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하야시 라잔이 또 나오죠. 여기 네모를 좀 치시고 자 상하 정분의 리를 바탕으로 산원공상이라고 하는 신분사회 틀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에도 막부의 어떤 그 신분제도를 정당화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여기 이제 하야시 라잔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 밑줄 네모칠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말의 원나라로부터 안양이 성리학을 갖고 들어왔죠. 그리고 신진사대부가 성리학을 신봉했고 당연히 그러한 신진사대부들을 건국한 조선은 누가 뭐래도 500년 동안 국가의 통치 이념이 성리학이었다. 그래서 국가 의례, 사회 의례 또 가정의 어떤 그 규칙까지도 성리학이 바로 기준이 됐었고 16세기 사림이 성장하면서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성리학적인 질서가 확산이 되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뒤에 있는 걸 먼저 땡겨서 80쪽에 있는 내용들 먼저 땡겨 설명했죠. 자, 그 조선에서 이제 성리학적인 질서가 일상생활 구석구석 뿌리를 내린 구체적인 사례들, 바로 태극문이, 그 다음에 주자가래에 따라서 어떤 그 가정에서 관원상제를 치른 것, 그 다음에 공자를 모시는 문묘를 전국에 설치했고, 또 조상의 제사를 지내려고 집에다가 가묘라고 하는 사당을 세웠고, 안채와 사랑채를 구분하는 거주지의 모습도 사실은 성리학이 영향을 끼친 거죠. 그리고 조선 후기가 되면 자, 장자 중심의 상속제도,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사를 장남에게 맡기는 그런 풍속들, 그리고 양자제도, 친형제도,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선생님이 설명한 것 중에서 의학의 변화, 바로 주술적 치료법을 부정하고 바로 약제 연구를 중시했다는 것도 성리학의 영향이다.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성리학자 세 사람을 꼭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후지와라 세이카는 자, 정유재란 때 끌려온 조선인 강항으로부터 성리학을 공부해서 일본 최초의 성리학 서적인 사서 오경 외운을 간행했다. 그리고 그 제자 하야시 라자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에도 막부의 각종 제도와 의례를 정비하는 데 이바지를 했고요. 그리고 후지와라 세이카의 제자이기도 하고 하야시 라잔의 제자이기도 한 야마자키 안사이 성리학을 집대성했다. 그런데 일본 사회에서는 성리학이 깊숙이 뿌리 내리지는 못했다. 자, 그 무사라고 하는 신분층은 세습제도였고, 그 다음에 유교 경전을 테스트하는 과거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불교와 신토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해서 성리학이 사회 전반에 뿌리 내리지는 못했다. 유교적 가묘, 왕실의 종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문묘인 유시마 성상도 국가제도는 아니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밑에 하야시 라잔을 한 번 더 네모치고 밑줄을 좀 치시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명청, 조선에는 성리학이 큰 영향을 끼쳤지만 일본과 베트남에는 제한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충요예와 같은
가치관을 전파했고 인간과 우주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심화시켰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